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외국어의 진행을 맡은 김세준 국세윤입니다. 네, 오늘은 서술자와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감기에 걸려서 지금 기침을 하거나 좀 훌럭거릴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저희가 소설에 대해서 좀 다뤘었고, 오늘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홍성원의 무사와 악사 2021학년도 모의평가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서술자가 무엇인지, 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보려고 해요. 이쪽 주제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과외를 하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서술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서술자가 작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서술자는 작가 아니냐, 홍성원의 무사와 악사니까 서술자, 서술하는 사람은 홍성원이다, 뭐 이런 좀 주장을 듣게 되는데 전혀 아니죠. 작가라는 거는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인 거고 필자인 거죠, 필자. 서술자는 이야기 내에서, 소설이라는 이야기 내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술자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다양한 시점이 구성되게 되고요. 뭐 소설에 따라서 주인공이 서술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구성이 있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서술자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소설의 결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오늘은 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아마 앞에인가 그때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앞에구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설을 얘기를 했는데, 소설을 이해하려면은 이제 서술자라고 하는 개념을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서술자를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서술자에 관련된 또 어떤 다른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끌어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정확히 2021년도 6월 달에 시행됐던 평가원 시험인데, 무사와 악사. 그때 이제 요걸 가지고서는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들을 한번 적용을, 이제 아마 이 청취자들이 또 들으시는 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일단 서술자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아까 지금 작가 얘기가 나왔고, 네네. 서술자하고 이제 헷갈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일단 헷갈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정의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서술자라는 게 과연 뭘까? 뭐 작품 이야기 내에서 말하는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소설이라는 건 결국은 스토리거든. 이야기잖아. 그 이야기를 그 작품 내에서 그거를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 그거를 서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에이 그게 작가 아니에요?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왜냐면은 만약에 무사와 악사다, 그럼 이거는 뭐 홍성원, 그 사람이 이거 쓴 거잖아요. 그 사람이 쓴 거는 맞지. 그 사람이 쓴 거는 맞는데,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거기서 분명히 나레이터가 있어. 근데 왜냐면 그게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만약에 그 나레이터가, 내가 지난번 우리가 한번 배웠지? 화자 배웠지? 화자 배웠죠. 화자도 시 안에서 나레이터거든, 결국은. 그런데 그 김소월 시인이라고 해서, 김소월은 실제 나이가 예를 들면 지금 뭐 70대 노인이야? 70대 노인인데 시 안에서 엄마, 누나, 우리 강명 와서 살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아니 10대 소년의 목소리거든? 그러면 그 10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서 이거 과연 뭐지? 분명히 이제 그 차이가 생기거든? 또 그것뿐만이 아니지. 우리가 그 고전 시가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지만, 뭐 정철의 뭐 3위인곡, 송미인곡에 보면은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4대부야,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막 뭐 장관, 총리 이런 직을 했던 사람이 거기 보면은 웬 여자가 등장하잖아. 실제로 그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러면 과연 그 가사에 나오는 그 화자가 그러면 정철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저는 사실 진짜 공감을 못했어요. 처음에 제가, 선생님도 저번에 저도 분명히 수능 보고 나서 말씀하셨지만 과외를 하면 힘든 상황을 많이 맞이할 거라고. 학생들 가르치면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지.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개념이 헷갈릴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 한 명이 이제 오늘 중간고사 지금 보고 있겠네. 국어 중간고사를 이제 곧 보는데 진짜 헷갈려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너무 헷갈린다, 두 개가.
내가 그런 얘기 안 했나? 내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좋아했던 소설이 셜록 홈즈 소설인데 네네. 거기 그 셜록 홈즈를 읽다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친구인 저 왓슨이라는 의사거든. 나는 근데 그때 초등학교 때 그 소설을 왓슨이라는 사람이 쓴 줄 알았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전혀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제 영국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그게 허구라고 생각도 안 했고 영국에서 일어난 어떤 스토리인데 그거를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대단하네. 친구를 이렇게 옆에서 조수 역할도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었네. 근데 책에 이렇게 보니까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코난 도일이 결국은 그 글을 쓴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왓슨은 서술자였던 거야. 지금으로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것도 서술자인데 1인칭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서술자 얘기를 우리가 했으니까 시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시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시점이. 사실 저도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서 시점하면 네 가지가 생각이 나게 되죠. 어떻게 되지?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 이게 이제 3인칭인 거고, 1인칭으로 들어가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는 많은 소설들에서 나오고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전 사실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뭐 해봤자 소설가 구보시 1위? 그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1인칭 주인공 시점도 뭐 다양하게 있죠. 대부분의 현대 소설 중에서 좀 가끔씩 등장하는 것 같고, 3인칭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는 고전 소설이 많이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 이건 진짜 많이 없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봄봄 이런 게 대표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관찰자 시점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점, 일단 이것도 이제 지금 얘기 잘해줬어. 네네. 이제 공부한 게 많다 보니까 이제 할 얘기가 많을 텐데. 네, 죄송합니다. 일단 나는 되게 이제 방문 전에 얘기 듣기로 되게 재밌게 들었어. 재밌게. 그리고 네. 또 그래도 역시 아직까지 상당한 어떤 지식을 놓치지 않고 있구나.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놓치면 안 돼요. 자, 이제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 자, 서술자가 어디 있느냐를 보는 거야. 위치. 그러니까 서술자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제 그 어디 있느냐를 도대체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이야기 서술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야기 바깥에 바깥에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서술자를 나눌 때 시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들어가느냐, 즉 이걸 이야기 내부라고 그러고 이야기 바깥에 있느냐, 이야기 외부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서술자가 안에가 있으면은 보통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나라는 말이 나와. 나. 그래서 지금 오늘 가져온 사례 같은 경우도 무사와 압사도 나가 등장을 해. 이 서술자가 나야. 그러면 이건 무조건 1인칭이지. 1인칭이지. 그런데 그 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야? 1인칭 주인공. 1인칭 주인공으로 그냥 가는 거지. 그리고 나하고 주인공이니까 내 속사정을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예를 들면은 철수였다. 주인공 이름이 철수다. 그럼 그 사람이 홍성호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술자와 작가가 분명히 구분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주인공이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영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철수는 그냥 옆에서 관찰을 하면서 서술을 해줘. 계속. 그 사람의 이야기. 그러면은 그게 이제 1인칭 관찰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야기 외부에 있다. 서술자가 이야기 바깥에 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 내에 그 등장인물들은 전부 다 3인칭이 되거든. 그래서 3인칭 서술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 외부에 있느냐. 그럼 만약에 이제 이야기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뭐 영호는 문을 열었다. 뭐 철수는 방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기술이 되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지적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는 주인공의 감정 혹은 다른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진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표를 나눌 때 내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1인칭 주인공하고 그다음에 3인칭 중에서도 전지적 그거를 같은 선상에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1인칭 관찰자하고 3인칭 관찰자하고 역시 같은 선상에 갖다 놓으면 이야기가 굉장히 쉬운 게 그 1인칭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자신의 어떤 심리를 자기가 직접 다 표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기법 같은 게 이제 사용이 되거든. 그래서 그 자기 어떤 속내, 그다음에 막 복잡한 어떤 철학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는 결국은 전지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거를 다 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안다라는 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갈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예측되는지까지 그 서술자 입장에서는 다 알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도 알고 네 마음도 알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서는 그 서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지적이라는 이제 말을 쓰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관찰자라고는 어떤 입장에서 서술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는 자기의 어떤 그 서술자의 주관적인 어떤 의견이 반영되기가 어려워.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1인칭 주인공이라든지 전지적 같은 경우에는 그 인물의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인물의 생각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는 예를 들면 서술을 할 때 어떤 인물이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럼 기분이 나쁘다라고 그냥 표현을 하거든? 대놓고 할 수 근데 관찰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기분이 나쁜지를 모르잖아. 모르니까 주먹으로 책상을 꽉 쳤다. 표정이 안 좋았다. 표정이 안 좋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판단을 하게 돼? 독자들이 판단하니까 관찰자 시점과 같이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객관적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선지에서 객관적이라는 말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는 관찰자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 서술자와 그 다음에 시점이라는 거를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보다는 관찰자 시점으로 쓰여진 소설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왜 저런 장면이 왜 저렇게 됐나. 그리고 내가 항상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3인칭 관찰자는 그냥 그 드론이 하나 따라다닌다고 보면 되거든. 그죠. 카메라 뭐 카메라가 이제 예를 들면 여기 PD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인물들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만화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화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만화에서도 그러잖아. 마음까지는 마음에. 이제 특히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입장에서 보자면 드라마에서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이제 그 인물들이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회상하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저 나레이터가 이렇게 읊어주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게 이제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의 어떤 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마무리하기 전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홍성원의 무사화학사에 대해서 한마디씩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그래서 일단 이 홍성원의 무사화학사는 참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누가 무사고 누가 학사냐? 그리고 심지어 무사는 뭐고 또 학사는 그렇지. 뭐냐? 이거는 사실 얘기하려면 또 한 시간 걸리지. 네, 1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알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면 좋겠고. 네. 지금 여기 내가 가져온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요 18번 문제 하나만 가지고 그 다음에 A에 해당되니까 A는 실제로 몇 문장 안 되지. 근데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지?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가 선생님께서 답을 노출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일단 첫 번째를 보면 이제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2개가 있고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 3개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3, 4, 5번을 고른다? 그러면 오늘 이거 우리 이야기 헛되는 거야. 그쵸. 그치? 여기 왜 뭐라고 나왔는데? A 나는으로 시작하는 나는 시작했잖아. 이걸 보고 외부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 이야기 외부라 그러면은 뭐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잠자면서 이 방송 들었겠지? 답을 2개 안쪽으로 좀 좁힐 수 있을 거고, 나머지 뒤에 있는 진술은 이게 과연 객관적인 서술이냐 관념적인 서술이냐. 그렇지. 그러면은 굉장히 답이 쉽게 나오지? 답이 쉽게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항상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보는 게 좋아요. 굉장히 정답. 가령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네이버에 다 찾아보세요. 그럼 여기
좀 어려운 단어가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 관념적이다. 그렇지. 관념적이라는 게 과연 뭐냐? 자자고. 좀 비슷한 말이 추상적이라는 추상적이다. 말이지.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지?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 뭐 지연시키는. 근데 의외로 해상 이런 것도 회상. 굉장히 좀 힘들어해. 돌이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돌이켜 생각하는 거. 돌이켜 생각해. 돌이켜 생각하고 또 회의적이다. 막 이런 것도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회전할 때 그 회자 뭐야 이게? 아니 그건 돌이키다. 돌이키다 할 때 회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의적이다. 이러면은 이제 그 뭐 의심을 품다 이런 말이거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도대체 이게 어떤 뜻인가? 그 다음에 그 인물 간의 갈등이 묘사됐다 그랬지? 네. 근데 뭐 5번 선지도 되게 재밌는 말이야. 왜냐면 인물의 내면을 묘사해가지고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근데 그 인물 간의 갈등은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잖아? 네. 근데 이게 내면만 묘사해가지고 갈등이 가능하지. 아니 뭐 굳이 짜맞추자면 가능한. 근데 일단 그래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마디만 더 하면 이게 오답선지라 그래서 이게 뭐 대충 만든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오답선지를 훨씬 정교하게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 평가원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오답선지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럴싸한데 이 상황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잘 봐. 여기 너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내면을 묘사해. 근데 나의 내면을. 너 아무 말도 안 해. 너 아무 말도 안 해. 나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근데 그걸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너는 지금 뭐 어떤 상태다. 나는 너랑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근데 너하고 나하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를 5번을 구사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야. 상당히 실험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야기. 근데 이걸 이제 굳이 짜맞추자면 짜맞히겠지만 그거를 이 작가 입장에서 서술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하여튼 1, 2번 중에서 잘 판단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답을 줬네. 네,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한 이 정도. 그래. 오늘 같은 재밌게.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